예전에는 나이 들면 다 비슷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60 넘으면 그냥 조용히 살고 70 넘으면 건강만 챙기고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늙어간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여러 해 동안 60대와 70대 분들을 지켜보니 어떤 분들은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분들은 유독 빨리 지쳐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느냐에 있더라고요. 버리지 못한 생각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나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생각들이 나를 지켜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을 넘고 70을 바라보면서도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힘이 아니라 무게가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빨리 버려야 할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니어 품격학교 함께 공부하실 분은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5가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 내가 해온 방식이 최선이라는 고집,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체면 아직도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돈을 아껴야만 한다는 집착. 이 5가지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 이걸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둘인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삽니다. 영숙 씨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손주 돌보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늙으면 애들이 챙겨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딸은 명절에나 얼굴 보입니다. 영숙 씨가 병원 가야 한다고 하면 엄마 택시 타세요.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숙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 번호를 눌렀다 지우고 눌렀다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은데 부담 줄까봐 망설여지는 거예요. 결국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내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숙 씨는 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좀 자주 와줄 수 없니? 딸이 한숨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어요. 자꾸 그러시면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애들은 나한테 집중할 수 없구나.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냥 시대가 바뀐 거구나. 제가 느낀 건요, 이 나이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식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오는 허탈감이죠. 그런데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예전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 봉양은 당연한 의무였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핵가족입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 생활 유지하기도 빠듯합니다. 주택 가격은 오르고 육아 부담은 크고 직장 생활은 불안정합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까지 돌보라고 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기대치 차이가 관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애들한테 섭섭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각을 빨리 버리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소소한 수입원이라도 만들어 두세요. 두 번째, 관계를 재정의하세요. 자식은 내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자식 외의 관계망을 만드세요. 친구, 이웃, 동호회, 복지관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외로움을 자식한테만 의지하면 서로 힘듭니다. 네 번째, 건강을 스스로 챙기세요. 병원 예약, 약 챙기기, 운동 루틴, 이런 걸 혼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챙겨주길 기다리면 건강만 나빠집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요구는 줄이세요. 엄마 외롭다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 왜 안 와? 라고 다그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영숙 씨는 그 이후로 조금씩 변했습니다. 먼저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다들 친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줬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금방 적응돼요. 그렇게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가 수업 끝나면 그 친구랑 커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식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그냥 일상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식한테 전화는 한 달에 1번 정도 짧게 안부만 묻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도 생겼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더 편하게 연락하는 거죠. 영숙 씨는 지금 혼자 사는 삶이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섭섭함도 사라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온 방식이 최선이라는 고집, 이것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박철호 씨는 올해 74세입니다. 평생 한 가지 일만 해왔습니다. 철물점을 4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물건 정리도 장부 관리도 다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5년 전 은퇴하고 나서 철호 씨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요리하는 걸 보면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아내가 김치를 담그는데 철호 씨가 옆에서 말합니다. 양념이 너무 많은 거 아냐? 내가 보기엔 절반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은 김치 한 번 담가본 적도 없으면서 왜 자꾸 간섭해? 손주가 숙제하는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쳐? 내가 배울 땐 이렇게 했는데. 손주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면 철호 씨가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풀면 시간만 오래 걸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른데. 손주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스마트폰 쓰는 걸 봐도 한마디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엔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철호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항상 자기가 맞다고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오면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철호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난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한 건데 왜 다들 싫어하는 걸까?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철호 씨가 답했습니다. 다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평생 경험으로 아는 건데.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었거든요. 철호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변하지 않잖아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고마워하나요? 아니면 피곤해하나요? 철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철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방식이 지금도 최선일까? 아니, 내 방식이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거 아닐까? 그때부터 철호 씨는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뭐 만드는 거야? 맛있겠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철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만드는 거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손주 숙제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손주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조용히 봤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때서야 철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요즘 방식은 잘 모르는데 너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손주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호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친구가 스마트폰 쓰는 걸 보면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하고 물었습니다. 형님, 그 앱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나도 좀 가르쳐줘요. 친구가 신이 나서 설명해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분명한데 그걸 참고 물어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 손주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숙제를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친구들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철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방식도 존중해야 관계가 산다는 걸요. 제가 느낀 건요,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는데 유연함은 사라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뇌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익숙한 패턴을 선호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들어주냐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 방식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어로 표현을 바꾸는 거죠.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이게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단계, 다른 사람 방식을 일주일 동안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저 방식도 나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연습을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요리법, 요즘 유행하는 것들, 뭐든 좋습니다. 나도 모르니까 가르쳐줘.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왜 효과적이냐면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호 씨는 지금 손주한테 유튜브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주가 재미있어하며 가르쳐줍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철호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주니까 쉽네. 친구들한테도 요즘 뭐가 재미있어?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아내 요리도 오늘 이거 맛있네 하고 칭찬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 체면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순자 씨는 올해 71세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집을 꾸밀 때도 항상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시댁 눈치를 봤습니다. 아이들 키울 땐 동네 엄마들 눈치를 봤습니다. 나이 들어선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남편 사별하고 나서 순자 씨는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자식들이랑 같이 살지 그래. 순자 씨는 혼자 사는 게 편했지만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남들이 나를 외로운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불편할까봐 혼자 사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같이 살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시장에서 파란색 원피스를 봤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밝은 파란색에 흰 꽃무늬가 들어간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하지만 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색깔 옷을 입으면 남들이 튀는 것 같다고 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이감 못한다고 하면 어쩌지?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원피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검은색 옷, 회색 옷, 베이지색 옷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밝은 색 옷은 안 입게 됐습니다. 나이 들면 차분한 색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정한 건가요?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세의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사는 걸까? 남을 위해 사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입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밝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 옷 좀 튀는 거 아냐? 우리 나이에. 순자 씨는 예전 같았으면 그래. 그럼 다시 안 입을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안 튀어. 나한테 딱 맞아. 친구가 멈칫했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이제 입고 싶은 거 입을래. 나이 들었다고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입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후로 순자 씨는 하고 싶은 걸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혼자 여행 가면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혼자 가면 외롭잖아라고 했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에 앉아서 책도 읽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돌아와서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복지관에서 댄스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댄스를 배워?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배워야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댄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몸이 뻐근했지만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순자 씨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요즘 뭔가 밝아졌네. 살아있는 느낌이 나. 나도 따라 배우고 싶어.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체면 챙기느라 억눌렀던 내가 불행했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제가 느낀 건요,
60대 넘으면 체면은 정말 쓸모없는 짐입니다. 젊을 땐 체면이 사회생활에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노년기의 타인 평가에 집착하면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 관계,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 보세요. 마음 부분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죽을 때 남들 평가가 중요할까? 내가 행복했는지가 중요할까? 답은 분명합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우선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선택은 남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관계 부분입니다. 체면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가, 아니면 피곤한가? 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만나는 사람 10명보다 편하게 만나는 사람 2명이 낫습니다. 생활 습관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못한 일 하나를 해보세요. 입고 싶었던 옷, 가고 싶었던 장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 뭐든 좋습니다.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 사느라 바쁩니다. 순자 씨는 지금 매주 혼자 영화관에 갑니다. 친구들은 혼자 영화 보러 가 하고 신기해하지만 순자 씨는 그게 제일 편합니다. 파란색 원피스도 자주 입습니다. 누가 뭐래도 신경 안 씁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니까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이것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정만수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직장 생활 35년 하고 4년 전 퇴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 보다가 산책하다가 낮잠 자다가 하루가 갑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았습니다. 아, 이게 은퇴구나. 편하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쓸모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봉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굳은 일 다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 먹고는 복지관 가서 의자 정리하고 물건 나르고 이것저것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 반찬 배달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쉬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돼.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야. 결국 몸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일어나지질 않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이 나이엔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수 씨가 항변했습니다. 전 쉬면 불안해요. 쉬면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쓸모라는 게 뭔가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만 쓸모 있는 건가요?
그럼 아픈 사람은 쓸모없는 건가요? 만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쉬는 게 불안했을까? 왜 쓸모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평생 일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게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며 만수 씨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쉬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봉사단체는 잘 굴러가는구나. 나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퇴원하고 나서 만수 씨는 봉사활동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었습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손주 사진도 보고 그냥 느긋하게 보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남들은 다 뭔가 하는데 나만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쉬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구나. 내가 쓸모 있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만수 씨는 지금 평온합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그냥 하루를 보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해요? 만수 씨가 답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어.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겠다. 할아버지는 이제 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만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쉴 자격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평생 일하며 산 세대에게 쓸모는 정체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심리 연구에서 은퇴 후 강제적 생산성 추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쉬면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강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쉬는 것도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건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겁니다. 매일 8시간씩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몸과 마음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적응 기간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로 가치를 찾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 배우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가치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만 하세요. 억지로 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은 일 딱 하나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수 씨는 지금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합니다. 오늘은 책 읽기, 내일은 친구 만나기, 모레는 그냥 쉬기.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을 아껴야만 한다는 집착,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최혜란 씨는 올해 76세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했고, 옷도 몇 년씩 입었고, 여행도 거의 안 갔습니다. 나중을 위해 모아야지. 그게 혜란 씨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언제일까요? 70대가 됐는데도 혜란 씨는 여전히 돈을 아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하고 안 갔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지 하고 거절했습니다. 새 옷 사자고 해도 이거 아직 멀쩡해 하고 안 샀습니다. 친구들이 백화점 가자고 하면 혜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안 갈래. 괜히 돈 쓰게 돼. 친구들이 카페 가자고 하면
집에서 차 마시면 되잖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혜란 씨한테 연락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혜란이는 항상 돈 아깝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자. 혜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혜란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이 정도면 90세까지는 거뜬하실 것 같아요. 혜란 씨는 기뻐야 하는데 갑자기 허탈했습니다. 9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14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돈만 모으고 아끼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언제 쓰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모으기만 할 건가? 혜란 씨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제법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있는 건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플 때를 위해? 지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모은 건가? 혜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혜란 씨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번에 말한 여행, 나도 갈래.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돈 아깝다며? 혜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안 아까워. 쓸 때가 됐어.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혜란 씨가 말했습니다. 90세까지 산대. 그럼 앞으로 14년 남았어. 그동안 계속 아끼기만 할 거야? 그럼 언제 써? 친구가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렸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이었습니다. 돈은 좀 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었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혜란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이걸 왜 이제야 하는 거지? 돌아와서 혜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그 이후로 혜란 씨는 조금씩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식도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새 옷도 사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물론 무분별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엔 아낌없이 씁니다. 친구들이 백화점 가자고 하면 이제는 따라갑니다. 카페 가자고 하면 같이 갑니다. 그러자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돈은 조금 줄었지만 행복은 훨씬 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연락이 자주 옵니다. 혜란아, 오늘 점심 먹자. 혜란아, 이번 주말에 뭐해? 혜란 씨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나이 들수록 돈을 언제 쓸지 모르게 됩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계속 미뤄지죠. 하지만 나중은 결국 안 옵니다. 여러 연구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여유보다 경험의 질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돈은 모았는데 쓸 때를 놓쳤다는 후회를 자주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언제 쓸 건가요? 통장의 숫자만 늘어나 봐야 행복은 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보다 경험이 더 오래 남습니다. 여행, 외식, 공연, 배움,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 옷은 몇 년 지나면 낡지만 여행의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소비를 정해놓으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사치, 작은 즐거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맛있는 빵 하나, 좋은 책 한 권, 예쁜 꽃 한 다발, 이런 것들이 삶을 바꿉니다. 네 번째,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보다 지금 나를 챙기세요.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합니다. 억지로 아끼다가 불행해지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돈 많이 남기는 것과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것 중 뭐가 더 좋아?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혜란 씨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외식합니다. 가끔 백화점 가서 새 옷도 삽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제대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 기대, 고집, 체면, 쓸모 강박, 돈 집착. 이 5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자식한테 기대하는 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건 과거에 갇힌 겁니다. 체면을 챙기는 건 남의 시선에 사는 겁니다. 쓸모를 찾는 건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아끼는 건 나중에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상담을 하며 느낀 건요. 대부분의 시니어가 나중에라는 말에 삶을 빼앗깁니다. 나중에 자식이 챙겨주겠지. 나중에 바꾸면 되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나중에 쓸 일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나중은 결국 안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으세요. 오늘 하루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딱 하나.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따뜻한 햇살 속 산책. 뭐든 좋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자식한테든 친구한테든 배우자한테든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그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해온 방식이 최선이라는 고집, 이건 관계를 끊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체면, 이건 내 삶을 가둡니다. 아직도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 이건 나를 지치게 합니다. 돈을 아껴야만 한다는 집착, 이건 행복을 미룹니다. 이 5가지 생각, 빨리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버리는 게 선택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겁니다. 김영숙 씨는 지금 복지관 친구들과 웃으며 산책합니다. 박철호 씨는 손주한테 유튜브를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이순자 씨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혼자 영화를 봅니다. 정만수 씨는 오후 햇살 아래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최혜란 씨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떱니다. 이분들 모두 무언가를 버렸기에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버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댓글로 내가 줄이고 싶은 것 1가지를 적어주세요.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해요.